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은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자, 우리 4.15 총선 이후에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 결과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집권 여당이 굉장히 많은 표를 얻게 압승을 됐고, 했죠. 예. 어떤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셨어요? 또 어쨌든 간에 집권 후반기에 이 정부가 조금 더, 나름대로 좀 안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 거죠. 예, 네. 예. 저는, 조금, 그것과 비슷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빨리 이번 총선 하고 싶었거든요. 네. 한 2년 전부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땡겨. 네, 촛불 때부터 네. 빨리 이번 총선을 너무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사전 투표하는 날 바로 아침에 생방송 마치고 아침 7시에 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앞으로의 전국이나 여러 가지 좀 읽어야 되는 키워드로 그야말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신다면서요. 공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부담도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이랑 달리 야당이 방해를 해서 뭘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의 그 효과가 무조건 다 그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다 귀착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음 대선과 연결된 정치적 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일화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네. 백일화에.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의 압승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역시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한 탓인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어떤 그 정책적 역량에 좀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대통령 혼자서 잘하실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정부 쪽, 정부 거버넌스의 문제죠. 이것이 지금 총선의 결과는 당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민주당이 얼마만큼 여당이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주었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인데 정부 쪽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해서 그거에 대한 신임 투표로 나간 게 아닌가 한 측면이죠. 그렇죠. 예, 정치라는 건 다양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이제 대외 정책,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그 invisible enemy, 보이지 않는 적에 대응하느라고 서로 간에 싸움을 못하고 we are one 이렇게 갖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또 이슈가 터질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가 어쨌든 이제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은 뭐 조만간 어느 정도 이거를 정책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요, 경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막말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유럽 같은 경우는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마찬가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럴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대외 정책을 어떻게 이제 포뮬레이팅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느냐 이런 문제. 특히 이제 뭐 헌법상 정부 특히 정부의 수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외교, 국방, 안보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좀 멈춰섰다고 했을 때에 대외 정책도 뭐 맞습니다. 따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대외 정책에서 가장 또 중요시되는 건 사실 또 저희가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날 이게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CNN에서 김정은의 그 건강 이상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지금 뭐 굉장히 위독한 상태, 뭐 grave danger라고 표현을 썼던데요. 그런 상황이 좀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그렇고 맞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정부 채널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언론 보도만 갖고 믿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뭔가 급변하는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김정은이 정말 크리티컬한 상황이 되느냐 이게 꼭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문제들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북한 그러면 북한의 지도자인 이제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것을 하나의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곧 북한 정권이
체제가 붕괴돼 갖고 다 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북한 내에도 복잡한 정치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보면은 차라리 김정은 말고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아버지 때 빨치산하던 그 영감탱이들 때문에 내가 개혁 개방을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도 왜 사회 속에서 이제 보수 세력이 있고 수구 세력이 있고 그런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떨지는 한번 뭐 사실관계 확인되면서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북한 정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건 우리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제 그 기조에는 뭐 주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인 조율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외 상황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정부가 좀 롱텀으로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좀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린 것 같고 내가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은 1953년 이후에 북한의 이 대남 정책의 기반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 조선반도 정책 기본은 이 조선반도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입장은 이 문제는 남조선 너희들은 빠져라. 우리 미국과 직접 교섭한다. 이렇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야말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남한을 정식으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제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껴준 거죠. 껴준 거죠. 네, 그동안은 북미였는데 그 북한만큼 미국을 짝사랑하는 일방적인 짝사랑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조금 뭔가 궤도 이탈을 했어요. 정부가. 정부가 궤도 이탈을 해갖고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세요? 중반 정도인데 싱가포르 북미 협상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베트남 하노이 때 이제 그 북미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쯤에서 조금 방향을 잃더라고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잃어서 그 속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초기에 그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될 때 문제도 사실은 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하루 갑자기 만나신 적도 있고 그 김정은 위원 근데 그런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외교 행보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날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 때 이제 정상회담 때 보면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디 가서 같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둘이 도보다리에서. 근데 초기인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은 상당 부분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조금 믿은 거예요. 맞아요. 이제 남쪽 정부에 저런 지도자가 생겼다니까 예. 내가 좀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대로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속한 거에 비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니까 좋다 우린 다시 원래의 기조대로 미국하고 직접 교섭한다고 나간 거죠. 네.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이걸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는 어쨌든 그렇게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총선 이후에 우리가 좀 어찌 보면은 국내 문제도 그렇고 국제 문제도 그렇고 집권 여당이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터전은 마련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비해야 될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대북 문제 하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인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국제법상으로 더 그렇고. 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법적인 문제랑 정치적인 문제가 혼재돼 있죠. 그런데 그걸 분리하지 않고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일관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꼬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세부 사안별로 접근을 요구를 하는데 보통 정치라는 게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으려면 탁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한 정책 그럼 한 번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좀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걸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대북한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걸리는 게 우리 정부의 이제 인권 문제거든요. 근데 인권 문제는 잘 봐야 됩니다. 인권 그러면은 정말 우리한테는 보편적 가치고 절대적인 가치인데 이게 인권이 정치화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인도랑 인권이랑 다릅니다. 인도는 정말 그 디자스터 어떤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이런 큰 재난이 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걸 얘기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문제일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권 문제가 대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어떻게 하고 북한은 어떻게 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약간 좀 뜨거운 감자와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네. 다루기가 애매한. 맞습니다. 저도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말 잘못하면 뭐 무슨 너 종북이냐 아니면 뭐 거꾸로, 예. 인권을 뭐 북한 인권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하는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인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고 절대적인 부분들이죠. 또 네. 우리 국가 헌법의 근본 규범인 면서 또 국제사회에 형성되는 아주 이데올로기적 기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인권에 대한 어떠한 뭐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없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네. 그것들은 저도 인정하고 그리고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고 그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을 계도 압박해서 이제 북한 인권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글로벌 컨텍스트로 갔을 때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죠? 이게 인권이라는 게 그 국제법상 대원칙인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과 그다음에 인도적 개입이라는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인도적 개입을 해서 그 나라의 상황을 개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원칙이 또 그 유엔 원장에 또 나와 있지만 2조 사항에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의 문제들이고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인권의 개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북한 인권의 개선의 방법론의 강론상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간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면은 예. 결국 북한이 무너질 거고 그러면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엔을 통해서 대북 인권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취해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알 상황.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일례로 2005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유엔에서 계속해서 대북한 인권 결의가 통과됐었고요. 네네. 15년 연속. 네, 올해도 아마 별 문제 없으면 통과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도 그렇고 뭐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간의 이제 방식은 이제 이것이 또 입법화됐어요. 네. 특히 이제 2004년에 그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라고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를 보면은 너무너무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법들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예컨대 무슨 뭐 당연한 걸지 모르지만 정치 종교의 자유를 당장 보장을 해라. 예. 그다음에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자극을 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보기에도 자기네 체제를 이렇게 흔들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보이는 거죠. 그 직후에 이제 민주주의 증진법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네. 그 민주주의 증진법은 북한 인권법과 연계되는 미국의 법입니다. 미국의 법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다루고 북한 인권법, 예. 그러니까 이게 국내법으로 미국의 국내법으로 제정되는데 네. 효과는 대외적으로 나오는 네. 아주 특별한 성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바로 1년 후인 2005년에 민주주의 증진법이라는 게 네. 나왔는데 그 민주주의 증진법은 이제 그 기본 베이스가 뭐 자유의 확산, 폭정의 종식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계됐던 부시 행정부에 연계됐던 프리덤 하우스라는 미국의 이제 단체에서 보면은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2025년까지 막 50개국, 40몇 개국 정도의 그 반인권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독재 반인권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해가 된다. 이런 개념들인데 이게 텍스트를 보지 말고 컨텍스트를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유명한 문학 비평가가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 좋은 말이 민주주의 우리가 지고의 가치인데 그런 것들이 글로벌 컨텍스트로 왔을 때는 자유는
뭐 미국과 같은 세계가 지배하는 그런 거, 민주주의도 결국은 이제 미국적 체제를 따르는 것, 친미는 민주주의고 이제 반미는 독재다 이런 개념들이죠. 네네. 그래서 그 40몇 개국 보면은 친미 국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물론 뭐 이라크 뭐 저기 북한 뭐 탑 레벨로 다 랭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연계돼서 이제 2006년에 우리나라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제 그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를 했죠. 네. 근데 그 북한 인권법안은 보면 상당 부분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닮아왔어요. 아, 그대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의가 많았죠. 뭐 계속 국회 내 토론은 물론이고, 이제 무슨 방송 같은 데서도 계속 토론하는데, 이쪽에서는 당신 북한 인권을 지금 심각성을 뭐 부정하는 거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의 개선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의 어떤 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식의 법안이었고요. 그걸 보면은 북한 인권을 정말 증진시키고자 하는 어떤 진실성 있는 노력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법안이라기보다는 제가 봐도 특정 어떤 시민단체나 특정 종교의 어떤 활동을 좀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식의 법안 의도가 이렇게 행간에 많이 보였어요. 노골적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2016년에 이게 결국 제정이 됐는데 요번에 제정된 거 보면은 이제 뭐 북한 인권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획,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뭐 국가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실은 많이 그런 요소를 빼고 제정이 됐긴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북한 인권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 큰 효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조금 앞서 그 인권 문제, 그것도 이제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를 조금 바라볼 때 그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 뭔지 알겠는 것이 국내 문제, 국제적인 문제로서 접근하기에는 국내 문제는 불간섭하겠다는 그 원칙에다가 근데 인권은 또 보편 타당한 것으로서 누구나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상충하고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고 더군다나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또 우리도 그 당시 2016년 말씀하셨을 때는 인권보다는 인권을 수단으로 해서 그쪽 체제에 대한 어떤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게 야 북한은 참 이상하다. 독재 체제고 사실 북한 사람들을 만나봐도 뭐 알거든요. 뭐 남쪽이 훨씬 잘 산다는 거 알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 아는데 왜 그럼 북한 사람들은 저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참고 견디고 그냥 넘어가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동구권도 다 들고 일어났는데 왜 못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그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전제돼 있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김씨 세습 왕조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 스스로 디자인한 그런 개혁 개방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외부의 세계에 의해서 개방이 됐을 때 그랬을 때 더 큰 공포, 더 큰 고통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차라리 이걸 참자라는 그런 식의 지금 그 무의식이 상존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라도 이 외부 세계의 공포를 좀 불식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제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했던 정책인데 그건 인권에 대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인도적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자유세계가 굉장히 더 많은 절대 공포스럽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무의식에서부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불식시켜가고 좀 점진적으로 확산시켜가는 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알아요. 보면 그 쌀 푸대에 다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 고난의 행군할 때 좀 미국 정부 행정부도 착각을 한 게 더 조이면 굶어서 결국은 항복할 거라 그랬는데 거기에 한 가지 착각이 있었어요. 동구권은 무너질 때 종주국은 소련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긴 중국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것도 미국은 자꾸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시키는데 사실
중국 포위 전선을 최전선에서 그 컨테인먼트 포위 작전을 최전선에서 사실은 북한이 뚫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전통적으로 그렇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이 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는 있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바라는 바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은 실수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좀 먹히지가 않았고 네. 북한 정권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살아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체제 붕괴, 체제 몰락 이런 식의 접근이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네. 결국 인도적 교류를 통해서 좀 이 뭐라 그러죠? 북한 주민들한테 그 어떤 외부 세계의 어떤 현실, 실상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현실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전에 유럽 안보협력 회의 그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거기에 최종 결론으로서 서독으로 하여금 동독한테 이렇게 인도적 교류를 해라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네.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인권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요 인권 얘기할 만한 그 자격 그렇죠.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인도에서 한 짓을 생각을 해도 그렇고요. 미국이 뭐 소말리아도 그렇고 예전에 굉장히 선택적인 개입을 하거든요. 네. 미국의 국익을 보고 그러니까 인권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국익과 연계시키거든요. 정치적인 수단으로 오히려 수단으로요. 보편적인 가치를 끌고 와서 당위성은 얻어가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더 치졸할 수 있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떨 땐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군사적 개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할자브라 같은 이라크에서 예전에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그 쿠르드족을 뭐 거의 뭐 며칠 만에 몇만 명을 갖다가 화학가스를 통해서 살상을 하고 그래서 전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지만 그 미국 레이건 정권 때 개입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냥 그 정의를 실현하는데 유엔이 그냥 비난 성명만 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선택적인 개입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선 가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거에 개입해야 되냐. 근데 그 문제하고는 좀 궤가 다르죠. 네. 왜냐하면 개입할 때 어떤 거 개입하고 어떤 거 개입 안 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인권 국가라고 얘기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돌아보면은 카터 행정부 때 보면은 네. 사실은 그 무력 개입을 안 하거든요. 예. 어쨌든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인권 문제가 예민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국제 정치에서는 또 다른 권력적인 지혜 수단으로 좀 이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엔 대북한 인권 결의 때 우리 정부가 찬성할 때가 있고 또 기권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또 뭐 난리가 나죠. 이쪽에서는 뭐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빨갱이 할 소리 나오죠. 빨갱이 XX 소리 나오는데 그쵸.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유엔의 기본적 입장, 인권에 대한 그 유엔 인권 보호에 대한 유엔의 기본적 입장 우리 정부도 무조건 찬성을 하죠.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 당사국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가장 밀접한 당사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문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 반대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기권할 수 있고 또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기권을 통해서 북한 인권 좀 더 북한을 개혁 개방 방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이걸 너무 위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 체제를 위협한다 그러면 더 이렇게 문을 닫거든요. 네. 문을 닫고 민주주의 안 하는 게 인권 침해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남한에 비해서 북한의 국방비가 남한을 100으로 왔을 때 3.6 정도 나오더라고요. 놀랍죠. 근데 거기에는 핵전력이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리 잡아도 10분의 1이 안 되는데 얼마나 그쪽에서는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네, 거기다 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 항공모함이 막 바로 그냥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 이렇게 인권이 침해되는 방식으로 가는지 이걸 봤을 때는 그 인권 문제의 국제적 컨텍스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좀 그런 문제를 몰라서 안 하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해서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좀 인도적인 측면에 맞게 제가 이렇게 미국의 북한 인권법과 미국의 대북한 정책 당시 네네. 부시 행정부를 보면요 너무 무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거 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 어떤 교환의 등가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빵 하나 줄 테니까 너한테 자존심 다 버려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식량 지원 좀 할 테니까 정치적 자유,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다 보장하라고.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지만 네. 한 번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는 사실은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쌀을 줬더니 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쌀을 줬더니 북한이 그거를 무슨 뭐 저걸로 뭐 군량미로 바꿨다. 그건 이제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적으로 이 방식을 바꿀 수 있지 않냐. 예컨대 무슨 어린이들 뭐 패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타민 영양제라든지 아니 뭐 인민군이 뭐 빨갛고 파란 뭐 이런 거 패딩 막 입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노스페이스 이런 거 입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입고 예. 막 빨갛고 파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특히 우리 이제 이북 지역 굉장히 추운데 그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지만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네, 세련되게 조정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음.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붙이면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사실은 다 그 기저에는 좀 그 뭐라 그러죠 그 눈먼 돈들 예전에 그 얼마나 삐라 살 뻔했습니까. 사실은 뭐 남북한 관계 가장 기본 옛날에 뭐 그 참 그분들이 이렇게 존경하시는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뭐 7.4 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뭐 6.15 공동선언 14 선언까지 다 서로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말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 측 그걸 그렇게 비방을 하고 노골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쪽에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 컨텍스트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걸 남북한만 보지 말고 글로벌 컨텍스트로 갔을 때 그렇다면은 그 인권 문제가 국제 정치의 또 다른 어떤 권력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돼서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심지어 무력 그 분쟁까지 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뭐 프랑스가 알제리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사실 뭐 그게 옛날입니까? 뭐 불과 몇십 년 전에 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권과 민주주의와 정말 혁명의 수도라고 하면 파리 한복판 세네강 우리가 이렇게 맨날 거기서 배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로망을 그 갖고 있는 그 밑에 도시에 이렇게 잡아갖고 너 어디서 왔어? 알제리 왔어? 그러면 바로 그냥 처형해갖고 그 밑에 뼈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도 현재 이제 이 세계 정치에서 이 프랑스에 대해서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조금 약간 어떤 관례화돼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큰 권력 정치들이죠. 서로의 패분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린 일단은 북한이 어느 정도 개혁 개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인권이 증진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지. 상대 측 체제를 건드리면 더 그러니까 인권 보호의 반대 방향으로 문을 걸어 잠근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전체 컨텍스트를 보고 지속적으로 뭐 주변 국가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겠다. 그래서 개별적인 우리의 상황과 유엔의 결의안에 따라서 우리는 찬성을 할지 이제 기권을 할지 그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당사자는 달라요. 당사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하고 북한과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 있잖아요. 뭐 그렇죠. 납북자 문제도 있고, 이탈 주민 그다음에 뭐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산 가족 문제들 사실 기본적인 문제도 지금 안 풀리고 있잖아요. 네네. 기본적인 상호 교류, 편지 교환 이런 거, 방문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대로 좀 개별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일괄 타결보다는 아주 개별적인 측면에서 아주 세부 규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 동독과 서독이 예, 그런 그렇게 식으로 했죠. 했던 예. 것처럼. 그래서 인도적 교류, 그 다음에 인도적 교류를 통해서 외부 세계의 어떤 상황을 잘 알리고 또 북한도 어쨌든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측면에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제 1단계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면은 결국은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저희 한창 그 북미 관계가 네. 좀 이렇게 순풍을 달고 잘 순항을 해 나갈 때 야,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건강을 내가 위할 줄 몰랐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글쎄 했었는데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오늘의 상황은 4월 지금 21일인데요.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입니다. 우리 항상 그걸 대응을 해왔고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얼터너티브라고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대처 능력, 대처 방안들을 뭐 가지고 있으시라고 보는데 조금 다시 항상 이렇게 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컨대 중동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 지역에 한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문제가 직접 워싱턴 정치로 연결되고 그야말로 파리로 런던으로 모스크바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시각은 전체 세계를 보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는데 조금 이번 정부 후반기에서는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원칙하에 좀 대응을 해나가서 남북 관계가 한 단계 전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 이용준 교수님께서 그 싱가포르 그 북미 간의 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 좀 미진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길 잃은 외교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기 헤드쿼터도 그렇고요. 컨트롤 타워도 그렇고 뭐 실제 손발들도 그렇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진한 부분 집권 후반기에는 조금 잘 정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오늘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이 북한 인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정도로 대북 정책에 필요한 어떤 국제 관계 이해 이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